네, 이어서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3편은 건축 공간과 실내 공간의 이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요. 실내 공간이라고 그러면 인테리어고요. 이제 건축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외의 것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건축 공간을 이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대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인 건축 계획 또는 건축 계획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설계 초반부에 배우게 되는데요. 저학년 때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원주택, 단독주택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삶에서는 의식주라고 그러죠. 예, 그만큼 이게 이 주택, 주거 이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도시에 그리고 농촌에 어촌에 있는 주택들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안에 있는 것들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농기구라든가 이런 창고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농촌주택, 어촌주택, 도시주택이 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게 1차적인 욕구, 가장 1차적인 거죠. 휴식, 휴면, 배설, 영양 섭취, 생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2차적인 욕구는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 생활의 질이 높아졌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단란한,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공부하는, 그리고 이 책을 본다거나 이런 사색의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2차적 욕구를 되고, 그거를 이 주택에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용 공간으로는 뭐 보완하는 장소,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구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부터 잘 여러분들이 건축주로서 잘 이해를 해둬야 요 전편에서 봤던 이런 도면 작성하는데 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인간 생활의 구분을 했을 때 개인으로서의 집이 해당이 되죠. 이론으로서의 가족 생활 이것도 바로 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사회 이론으로서의 장소 이런 게 이제 요거는 직장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인, 가족 요까지는 집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요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의 기본 목표, 쾌적함, 그리고 가사노동의 경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건축 계획 체계는 넓은 주거를 지향하고 청소동의 노력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동선을 단축해야 된다. 그리고 능률이 좋은 이런 주방, 세탁 공간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외에 가족 본위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주택은 안방이 상당히 커서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 생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방은 침실의 기능만 하는 아주 축소된 그런 규모가 작아진 경향이 있고요. 그 가족 본위는 거실의 역할을 거실이 그걸 담당하고 본연의 기능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작은 평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실 부분을 확 크게 하는 그런
가족 본위의 주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향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들의 경향들도 염두에 두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내 의지와 생각과 결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또 만들 수도 있고 활동성 증대를 위한 공간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죠. 구조는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튼튼해야지 튼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유동적. 이제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칸막이 벽, 뭐 파티션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죠. 아파트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이 방 두 개 두고 어린아이가 출가를 한다거나 독립을 했을 때 그 칸막이 벽을 허물어서 큰 방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구성은 뭐 당연히 내구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조립식 주택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골로 져서 뭐 사이딩 판넬이라고 EPS 판넬이라고 그러죠.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집답지 않다, 너무 약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런 재료의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런 예전에 등한시했던 조립식 건물들, 조립식 주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 폐기물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런 철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화 경제성, 공장 제품으로 양산화를 통해서 공기 단축, 공사비를 절감하고 건축물을 양산화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나만의 아주 큰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다가 맡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런 그 편견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죠. 르꼬르비제는 이 건축은 기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계처럼 튼튼하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택에 너무 목을 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택은 재산이라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편리하게 삶을 담아낼 수 있는 내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장 제품들 튼튼하게 만들고 규격화돼서 튼튼하게 만든 그런 공장 형태의 그런 주택들도 경제적이고 또 튼튼하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단축되고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생산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나 재료를 규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을 900에 2100이라는 걸 사이즈를 맞춘다든가 또 이런 텍스 파일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그 형광 등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로 정해진 치수 모듈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양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갖다 끼워 넣더라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값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산을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서 이제 건축의 척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러 코디네이션 MC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규격화된 것들은 이 설계 작업도 단순화할 수 있고 구조 시공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현장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고 또 공기 단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할 때 이 예전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짓는다는 이런 그런 재래식 방식으로 짓는다는 것보다도 최신의 이런 것들을 내가 도입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의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계획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움직임의 선이죠. 근데 주택은 작죠. 작지만 무시할 게 아니라요. 그게 반복되게 되면 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동선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동선계획이라는 건 일상생활의 사람 또 물건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선인데요. 동선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빈도, 속도, 하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가고 내가 차로 가는 거냐, 걸어서 가는 거냐, 그리고 내가 맨손으로 가는 거냐,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해서 무거운 짐을 주방을 거쳐 다용도실로 옮겨야 되냐, 이렇게 하중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관계를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동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해야 된다. 네, 단순해야 됩니다. 짧고 명쾌하게 눈에 보이는 동선. 근데 이거를 미로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특히 빈도가 높은 동선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 차량이니까 이 차량이냐, 사람이냐 이런 동선 등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근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상의 보행자들을 지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 차량과 동선, 사람의 동선을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제 보행자의 그리고 차량의 차 해서 보차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인권, 노동권, 가족권, 작은 주택 내에서도 무슨 개인권, 노동권, 가족권이 있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작지만 잠을 자는 공간, 거실, 부엌 공간, 그 외의 공간 이런 것들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주택이 되는 거죠. 동선상에는 충분한 공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개인 생활, 그래서 침실, 서재, 그리고 침실에 딸린 욕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사노동, 그래서 부엌,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생활이라고 그러면 거실, 테라스, 이런 현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밤에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낮에 사용하는 공간, 밤낮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영역별로 보게 되면 휴식하고 식사하는 곳, 그리고 화장실, 부엌, 그리고 취침, 공부, 이렇게 사적인 공간, 보건위생 공간,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봤더니 그럼 우리 아파트에서 대표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표준의 타입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리빙룸이 되고 여긴 다이닝, 키친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키친이 들어가고 여기가 다이닝, 이 식사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쪽 부분에서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이쪽이 북쪽이 되고요. 그리고 방, 그래서 남향으로 거실이 있고 여기에 또 방이 안쪽에 안방이 있겠죠. 여기가 현관이라고 그러면 엔트런스라고 그러면 그리고 작은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일수록 이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보일러실이라든가 다용도실이라든가 그리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이 알파룸 이런 것들이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아파트들도 이런 이 커다란 틀을 갖고 있는 거죠. 방에 따른 실내 배치, 그래서 이 동, 서, 남, 북이 있는데
뭐 나라마다 조금씩 이 향에 대한 이 차이점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고로 치는 건 이 남쪽이죠.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하는 게 동쪽이고요.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서쪽. 이게 왜냐하면 이 서양이 상당히 눈이 거슬리는 햇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은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이 별로 선호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우리가 타워형 아파트, 이 타워형 아파트라고 그러면 뭐 이제 어디든 봐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판상형 아파트죠. 이게 고전적이지만 전통적이지만 이게 베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남쪽으로 향하는 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평면이긴 하지만 디자인상 별로 안 좋지만 이거는 디자인상으로 예쁘지만 이 북쪽에 들어가 있는 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당연히 북향이 되겠죠. 햇볕을 많이 못 받습니다. 대신에 뭐 이쪽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죠. 뭐 이제 어떤 특정 뭐 1인 가구라든가 직장인 낮에 가서 밤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예술가, 작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장 이쪽을 선호하고 이쪽을 선호하죠. 방들도 다르죠. 방들도 이쪽에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들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실 옆에 당연히 이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것들이 이제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딸리게 되고요. 이제 아동, 그리고 식당이라고 그랬는데 식당은 물론 식당도 남쪽에 배치하면 모든 실이 남쪽에 설치하면 좋죠. 근데 식당은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쪽 부분으로 밀려나게 되죠. 거실에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리빙룸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돼서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부엌이 여기 들어가고 다이닝 식당이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이제 이 평수가 좀 크다라고 하면 이쪽에 키친이 들어가고 다이닝 여기 들어가고 리빙이 들어가는 이런 평면이 이 베스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침실, 뭐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화장실이라든가 창고, 차고, 보일러실, 그리고 욕실 뭐 이런 잠깐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은 이쪽 부분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현관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없습니다. 현관은 가능하면 뭐 이런 쪽에 잘 안 좋은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래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거주하는 것들일수록에 좋은 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땅을 선정할 때 어떤 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것들은 주부들이 더 잘할 겁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통근거리가 가까울수록에 학교, 의료시설, 판매시설, 도서관, 공원 등이 근접해 있는 거. 이건 누구라도 여기가 이제 베스트가 되죠. 소음, 공해 등이 없을 때 없을 것.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있잖아요. 이게 지역난방이 뭐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게 이 시간대별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나의 보일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걸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들은 뭐 시골에 아닌다며야 이 도시 지역에는 다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지역난방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판매시설 이런 것들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골에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그런 그 의료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선책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좀 이 어려움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뭐 한 달이라도 두 달인가 좀 짧은 시간 살아보고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거고요. 안겠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것, 땅은 어떤지, 저습지, 이게 아래로 낮고 습한 곳 이런 것들은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기계적인 거구라.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계속 돌린다든가 뭐 펌프를 계속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을 해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물리적인 조건이 좋은 것을 땅을 찾아야 좋겠죠. 그래서 홍수를 이용을 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약간은 좀 높고 또 습하지 않은 그런 곳이 이제 좋은 거죠. 매축지, 이게 이제 뭔가 매설이 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라는 거죠. 부식 토지 이런 것들 말고 북쪽으로 경사지지 않은 평탄한 부지일 것 이렇게 되는데 북쪽으로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봤을 때 땅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다라고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북쪽의 바람을 그대로 이제 이 집이 온전히 받게 되죠. 북쪽에서는 겨울에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낮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높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막아주니까요. 이 높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뭐 소나무라든가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바람을 더 잘 막아준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아늑한 그런 공간이 되고요. 이 남쪽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렵수를 이렇게 심어준다고 하죠. 화렵수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 따뜻한 이 햇볕이 집안 내부까지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와 통풍이 좋은 자연환경일 것, 이런 것들을 이런 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계획, 아까 건폐율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동강역을 고려해서 일조 통풍, 이건 방금 전에 본 건데 슬라이드 11을 한번 보면 이제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죠. 경관, 주변, 소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한 일조권 사선 제한, 이게 뭐냐면 인접 건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북 방향으로 1.5m를 이격을 해야 된다. 그럼 정북 방향 말고 그럼 남쪽, 북쪽, 남쪽, 서쪽, 동쪽 같은 경우는 요거는 0.5m, 약 50cm 요만큼만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바짝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이 옆집 50cm를 띄워주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1.5는 이제 건축법에서 하는 건데요. 요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현재 바뀐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옆집 울타리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1.5m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왜냐하면 햇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내 건물 때문에 옆집 그림자가 이렇게 침범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5m를 띄워주면 그림자가 덜 져서 피해를 덜 준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의 이 일조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햇볕이 있는데 그림자 지고 그림자 지고 그림자 져서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 내 건물이죠. 내 건물을 이쪽으로 후퇴해서 지으라는 게 바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1m 떨어뜨리고 여기는 2m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는 2대1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였을 때 1만큼 이렇게 떨어주는 이게 그래서 사선 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다 계단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9m까지, 9m면 단독주택 2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5m만, 1.5m만 뛰면 2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이 분쟁이 상당히 크게 날 수가 있죠. 단독주택, 네, 여기에 이제 원래 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마당은 이 똘똘한 마당, 큰 마당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야 큰 마당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단독주택의 배치 사례입니다. 근데 도심 같은 데에서는 내 땅을 어떤 땅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남쪽에 마당을 두고 북쪽으로 건물을 이렇게 뒀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좋습니다. 좋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는 그늘을 지고 여기는 시끄럽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배치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거실이 베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동쪽에 잠깐 뒀다가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측벽이기 때문에 남향집이 아니죠. 남향집은 거실이 남쪽에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향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짓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지은 거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이쪽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도로가 넓은 마당, 남쪽 마당을 거기에 위해서 이렇게 하고 건물을 이렇게 둔 거네요. 아까랑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그래서 요건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운 모양이죠. 그래서 건물을 이쪽에다 뒀습니다. 여기도 불가는 아니지만 별로 이제 나쁘다는 겁니다. 배드. 왜 그러냐면 이 넓은 마당을 두고 도로에서 셋백은 했지만 이쪽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지는 그런 마당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땅을 그래도 같은 땅이 아니라 이런 걸 알게 되면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런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겠지만 모든 땅은 4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4m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2m면 여러분들이 2m를 내가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주지 않으면 4m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 건물이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접한 부분이 2m 이상은 돼야 차량의 긴급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2m 이상 포함이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4m가 돼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2m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1m 손해를 보고 여기도 또 1m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뭐 낭떠러지다 그러면 나는 1m가 아니라 2m를 다 손해를 보고 이 4m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땅을 온전히 써먹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빼앗기게 되는 셈이죠. 근데 이거는 좀 빠르게 이런 주택은 저보다도 주부들이 더 잘할 수 있고 합니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 또 특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서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설명도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가족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망하기 좋은 곳 그런 곳에 그런 곳에 거실을 두고 조망창을 두고 해야 되겠죠. 조망하기 좋은 곳, 안 좋은 곳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거부는 벽으로 막아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거실과 정원이 유기적으로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실에 연장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걸 겁니다.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다. 정적인 공간이고 독립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장 안쪽에 두고요. 단 이 현관에 가까이 두어야 되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방들은 현관에 가까이 두라고 하죠. 또 침실은 현관에서 멀리 두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조용한 공지에 면하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안여닫이로 모든 방은 안여닫이긴 하지만 반드시 침실은 안여닫이로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노인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현관에 가깝게 또는 이 거실, 식당 이런 데 이제 근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건축계획 이론입니다. 식당은 최근도 아니고 근래에 아일랜드식이 있어서 이 가족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주방의 가사 노동에도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식당, 주방은 가능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말 그대로 여기서 식당이라고 하는 건 식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큰 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이제 오픈된 공간에 식탁을 두게 되죠. 주방도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결돼서 이 리빙룸이 이제 있어서 큰 공간을 얻게 되죠. 근데 이런 이 부엌의 내부도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 이런 형태로 병렬되어 있고 또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작업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서 여기 냉장고가 있고 여기 배선대, 여기 작업대, 이쪽에 가열대 뭐 이런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요거를 이제 기역자로 배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만 서 있으면 이 동선이 상당히 짧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작은 공간일수록 이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면 보다 더 이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좋은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일랜드형 주방은 가족과의 대화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DK의 배치 사례인데요. 여기 지금 식탁이 있고 여기 거실이 있고 주방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네요. 여기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리빙룸, 다이닝 플러스는 이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이 벽으로 막혀 있다라는 뜻을 이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LD 플러스 K 이게 이제 큰 평수에 가장 좋은 배치가 되고요. 요거는 리빙룸만 별도로 되어 있네요. 리빙룸이 이렇게 여기다 완전히 고립은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칸막이로다가 막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식당 여기 키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냄새가 번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평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파트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빙룸, 키친, 다이닝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화장실은 최근에 뭐 당연히 안방에 드레스룸이 달려있는 전용 화장실을 두고요. 또 최근에는 작은 방에도 조그마한 작은 화장실을 두는 추세입니다. 작더라도. 그리고 각종 취미실 같은 것들을 두는 그리고 알파룸 이렇게 뭐 베타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그걸 다용도실 또는 그런 그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취미실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뭐 알파룸, 베타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주택 차고, 뭐 단독주택일 경우에 이 차고를 두는 경우도 이제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은 이 도로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복도는 없으면 복도가 적을수록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 거실이 넓어지고 방이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도는 적을수록에 효율적이긴 하죠. 그게 바로 복도가 없는 홀 형식,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복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 홀이라고 하는 게 이 거실이 대신하게 되죠. 거실에서 방으로 가고,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고, 거실에서 화장실 가고, 거실에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복도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어떻게 보면 막 정신없을 경우도 있어요. 복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복도의 일부만, 거실의 일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리빙룸, 거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좋은 겁니다. 계단.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층으로 가장 올라가기 좋은 효율성이 높은 거는 효율성이랄까요? 공간을 덜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다리죠. 공간을 제일 덜 차지하지만 사다리는 불편하니까 이제 계단을 둬야 되는데, 계단은 가능하면 이 단의 높이, 우리가 이 불특정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 여기가 300, 이거 아무래도 신발이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150으로 하는데, 15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약자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대로 하게 되면 주택 내부에서는 이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단 높이를 높여야 빨리빨리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150이 아니라 이 220, 이거는 좀 높죠. 좀 높아요. 이하로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만큼 차지하는 게 한 요만큼만 차지해서 이 계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주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이제 베이들. 근데 이 아파트에 베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럼 여기 침실도 북향이 아니라 이걸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베이를 해서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에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사들도 좀 피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 이렇게 이런 사각형에 가까워야지 장방형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 같은 대지 안에 이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아파트 회사에서는 이게 베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남쪽에 많이 베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발코니는 1.5m까지 서비스 면적, 주거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데, 이게 요즘은 예전에 발코니 확장해서 불법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불법이 없어진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지금은 발코니 확장이 이 아파트 계약할 때부터 이 확장하는 거 확장이 당연시 되어 있고, 확장을 안 하면 너무 좁게 되죠. 그래서 이 알포니가 이제 이런 내막이 있고요. 베란다라고 그랬는데, 베란다, 발코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베란다는 이런 게 베란다고요. 아래층에 지붕 부분을 쓰는 게 이게 베란다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죠. 이렇게 연속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발코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필로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층 부분에 주로 주차를 하거나 뭐 벤치를 놓거나 자전거를 주차하는 데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1층 부분에만 이렇게 나지막히 그 나무 판재를 대서 여기에 이제 뭐 놓는 이런 부분을 이제 테라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뭐 주택 같은데
여기가 출입구다라고 그러면 출입구 같은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출입문 부분, 현관 부분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이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주물형 현관을 만들고서 이 폭이 상당히 크죠. 1.3m 정도 이렇게 되고 더 웅장하게 잘 만드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뭐 조그만 지붕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계단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포치라고 부르죠. 이런 부분을 예쁘게 꾸며놓게 되면 이제 전원주택이 좀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농막이 상당히 진화가 되어 있는데요. 농막은 말 그대로 이 농촌에서 조그만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썼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물을 못 썼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물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미니 주택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2천만 원대부터 요거는 지금 3,200만 원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죠. 물론 이런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전기를 끌어온다든가 이런 부대 시설 끌어온다는 건 비싸지만 요 자체만 가지고는 요 가격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향을 갖고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으니 이 뭐 이런 이런 그 야외에 그런 밭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농막이라는 걸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평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클 수는 없고요. 대략 이 정도 사이즈만 이 농막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건축 박람회 이런 게 갔더니 농막이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사업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흙건축, 뭐 예전부터 우리가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살았는데, 한옥의 주요 이 구조체는 흙이란 말이죠. 근데 흙이 주는 우리 이 웰빙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흙건축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흙은 예전에 초반기에는 그게 강도가 낮아서 쓸리거나 이게 뭐 부서지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강도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세게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나 뭐 이런 철제 같은 걸 쓰면 됩니다. 굳이 100% 흙을 만든다고 그래서 뭐 칭찬받을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곳이 필요한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나 뭐 철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외의 부분에 이 흙으로 둬도 이것도 흙건축이고 나한테 충분한 이 건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건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서울시 건축 문화 활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부제가 좋은 건축주 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로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전원주택이 되겠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자그마한 상가주택 짓는다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해서 뭐 노후에 뭐 이런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주가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제 1편, 2편, 3편 이렇게 거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